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와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 대표를 향한 8월 영장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사 출신 조웅천 의원도 8월 영장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과연 그때 이재명 대표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어느덧 무덥고 습했던 7월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곧 8월인데요. 여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8월은 어떨까요? 오늘 이 화두 던집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8월 영장설이 제기됐기 때문이죠.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아직 동아일보 일면입니다. 6.25 정전 70주년 아직 끝나지 않은 남북의 대치.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죠. 한미 동맹은 평화의 핵심 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정은은 러시아 국방장관에게 신형 무기를 공개했는데요. 저 뒤에 사진을 보시면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를 본딴 북한의 정찰기 사진도 보입니다. 대한민국 공군이라고 원래 새겨져 있는 우리 측 자산을 북한이 많이 베낀 걸로 보입니다. 조선인민군 공군이라고 새겨져 있죠.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교권, 한국일보 8면 기사입니다. 무력한 교권, 기피 업무 배정, 보상 부족, 젊은 교사들이 떠나고 있다라는 실태가 한국일보에 쓰여져 있습니다. 채용도 줄고 만년 후배 업무가 는다. 초등 보직교사 18%가 10년 미만, 보직 수상 동결, 임금 인상은 미미하다. 안 그래도 교권이 흔들리고 있는데 여러 가지 처우도 좋지 않다라는 점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특히나 이 저연차의 어린 교사들, 젊은 선생님들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3억, 한국경제 일면입니다. 신혼부부가 결혼할 때 양가 부모님에게 1억 5천만 원씩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가 세법 개정안 골자를 밝혔는데 내년부터 결혼 자금에 관해서는 이 증여세를 감면해 주겠다는 겁니다. 세금 무서워서 결혼 못한다라는 얘기 안 나오도록 결혼하는 커플도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펄펄, 한겨레신문 2면 기사입니다. 산불 엎친 데 폭염 덮친 지중해, 이상기후에 펄펄 끓는 지구. 사진들 보시면 활활 타오르고 쩍쩍 갈라지고 이상기후에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7월의 막바지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검사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 국민의힘의 지도부입니다. 김병민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돌직구 좌장,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영주 의원, 그리고 민주당의 젊은 피 전윤기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제 곧 8월입니다. 여러분은 8월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휴가를 계획하신 분도 있으실 것이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또 달콤한 방학 계획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게 8월은 어쩌면 가혹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오늘 나왔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이 대표의 8월, 그리고 한동훈, 말의 길이. 말을 길게 하면 뭐다? 잠시 후에
한 장관 입을 통해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의 8월 영장설이 민주당 안에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사 출신의 조응천 의원. 이화영의 진술 번복은 실제로 있었을 것이다. 돌아가는 상황 보니까 이화영은 진술 번복했다. 마지막 게이트키퍼 이화영이 뚫리면 영장 올 수 있다. 국회 회기 중일 가능성이 높다. 아주 구체적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화영은 검찰의 협조적인 진술을 번복했고 검찰이 협조하는 듯한 진술을 했고 뚫리면 영장 온다. 8월일 수 있다. 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민주당 안에서 8월 영장설이 제기됐는데 민주당 밖에서도 영장설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검찰 관계자, 필요시에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할 수 있다. 백현동 사업 의결권자였던 이 대표 소환 필요성도 검토 중. 지금까지 수사통에 어느 정도 실체에 접근했다. 필요하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 이화영 전 부지사를 둘러싸고 있는 불법 대북 송금 의혹으로 영장 올 수도 있다. 민주당 안에서는 이런 얘기. 민주당 밖에 검찰에서는 백현동 사업으로 영장 칠 수 있다. 안팎에서 8월 영장설이 솔솔 나옵니다. 돌직구에도 검사 출신이 있죠. 김광삼 변호사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8월 영장설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조응천 의원이 검사 출신이잖아요. 예. 근데 수사를 할지 이런 부분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일각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정치와 일반적으로 사건이 믹스가 되잖아요. 정치인 사건은. 그리고 조응천 의원의 말이 상당히 예상했던 게 적중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남은 사건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북 송금하고 그다음에 백현동 사건이 있어요. 근데 대북 송금에 있어서는 계속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자신도 전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그런 진술이 나오고 있고 또 이제 8월 8일 날 법정에 또 진술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본인은 옥중 서신에서 사전 보고가 아니었다고 민주당에 서신을 보냈지만 이것은 그냥 본인이 좀 면피하기 위해서 너무 논란이 많으니까 그렇게 보낸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보고했다는 내용이 들어갔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걸 굉장히 좀 곤혹한 상황에 처할 것이다. 예. 그리고 평화부지사가 통해서 이제 대북 송금, 특히 경기도 스마트팜이랄지 자기의 방북 비용과 관련된 것을 과연 평화부지사가 이걸 다 보고를 안 했을까? 이건 이제 상식적인 측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검찰은 이화영 전 지사의 진술과 또 여러 가지 증거에 의해서 아마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 이제 중요한 건 또 백현동이죠. 예. 백현동이 계속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그 형질 변경이 상향이 되는데 거의 이례적으로 4단계 해줬고 그다음에 4단계 해준 것이 사실은 이전에는 계속 거부돼 왔거든요. 예. 그런데 자신의 성남시장 때 선거대책본부장했던 김인섭 씨가 개입을 하면서 이게 아주 초스피드로 급하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 최근에 이 아파트 개발을 했던 업체 대표가 그 김인섭 씨부터 그런 얘기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200억을 달라. 인허가 해줄 테니까. 그리고 그중에 100억은 정진상, 100억은 이재명 대표의 몫이라는 취지로 알아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불리한 진술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면 수사의 여러 진척사항을 살펴봤을 때 영장 청구가 임박했다. 저도 영장 신고 임박했다고 봐요. 그러면 검사 출신이시니까 네. 김광선 변호사님의 감으로 봤을 때 백현동 영장이 먼저 날라올 것 같습니까? 대북 송금. 대북 송금, 대납 영장이 먼저 날라올 것 같습니까? 저는 영장 청구한 다음에 같이 할 거예요. 같이. 왜냐하면 이제 따로따로 하는 것은 또 이재명 대표의 반발이 있을 수 있고 예. 또 영장이라는 것은 구속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현재 수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그런 혐의를 모아서 해야지 영장 발부 가능성이 크거든요. 8월일 것이다. 저는 8월 8일 날 이화영 전 지사 재판이 있거든요. 예. 그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 알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의 예측이었습니다. 8월 8일 이후 영장 올 가능성 크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김영주 의원님, 8월이면 국회 회기 중 그렇다면
체포동의안 표결 국면이 예상되는데 앞서 이재명 대표가 여러 얘기했어요.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얘기도 했고 체포동의안 표결 때 실명을 하자 뭐 이런 얘기도 해서 비명 의원들이 이 수박 색출하려고 그러냐라는 반발도 있었는데 8월에 영장이 온다면 체포동의안 표결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우선은 본인이 자기 말에 책임을 져야죠. 예.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 그 체포동의안 표결 전에 본인 스스로가 말하자면 영장실질심사에 나간다겠다는 그런 선언을 할 필요가 있고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예. 자기 말을 선언한다는 의미에서 그렇다고 이제 당내에서 뭐 기명 투표를 하자 이런 것은 국회법 아직도 비위반입니다. 예. 사실은 무기명 투표라고 하는 것은 1952년 이후에 줄곧 소신 투표를 위해서 우리 국회가 해왔던 모습인데 그걸 갑자기 뭐 기명 투표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시점상 너무 촉박하다는 의미에서 8월에서는 뭐 실명 투표 안 된다. 네네.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정말로 업무론적으로 실명 투표해서 뭐 바꿀 예. 수는 있지만 사실 그게 생각처럼 쉽지 않고 또 의원들 입장도 네.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보고 또 실제적으로 두 번째 옵션으로 만약에 이번에도 불체포 특권에 힘입어서 투표를 해야 될 경우에는 예. 사실은 부결되더라도 상당히 어떤 뭐 가결표의 수준들이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자, 결과적으로 부결되리라 보십니까? 가결되리라 보십니까? 부결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이제. 또 방탄 논란일 텐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어쩔 수 없이 민주당 예. 의원들의 지금 스탠스가 아닌가 이도저도 그렇군요. 못하는 이제 그런 것으로 느껴집니다. 김영주 의원의 예측은 8월 중에 영장이 온다면 회기 중이기 때문에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질 텐데 이번에도 이 대표에 대해서는 부결될 것이다. 즉, 이 대표는 영장실질심사를 가겠다고 밝혔지만 방탄을 행사할 것이다. 라는 예측, 개인적인 예측을 내놨습니다. 그럼 김병민 최고위원께 묻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대표는 나는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가겠다. 동지 여러분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아마 밝힐 수도 있는데 충성심이 강한 민주당의 친명계 의원들이 혹여 그래도 안 된다. 대표님 가지 마세요. 라고 부결을 해서 부결이 됐다고 가정을 해보시자고요. 김영주 의원처럼. 예.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주당은 지지율이 급전직하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죠.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않게 된 것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있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 혁신위가 혁신안 1호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머뭇머뭇하다가 결국 의총 결과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체포동의안 본인들이 갖고 있는 예. 불체포특권 내려놓겠다고 선언까지 합니다. 근데 혹시 만약에 그렇게 되면 민주당 내에서 국민의힘이 일부러 방탄 논란 불붙이려고 일부러 부결표 던진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 또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민주당이 하고 있는 의총의 결과 앞에 단서가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단서를 깔아놨잖아요. 예. 이게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얼마 전에 이화영 부지사 논란이 이렇게 커지게 되니까 결국은 이화영 부지사의 입장 번복은 그다음 수순은 이재명 대표를 향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재명 대표를 향하면 체포동의안이 날라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걸 깔아놨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이 속된 말로 밑밥을 깔아놓는다고 하는데 빠져나갈 구멍. 여기에 대해서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줄줄이 가갖고서는 수사당국이 잘못하고 있다고 해서 막 연좌농성도 벌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당한 영장 청구가 아니라는 것들을 하나둘씩 포석을 깔아놓고 있는 단계로 보인다. 얼마 전에 박범계 의원 등이 예. 수원지검 찾아가서 이화영 수사 이거 잘못된 수사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 수사로 인해서 올 영장이 정당한 영장이 아니라는 것을 사전 포석. 사전 포석. 예. 조금 더 밑밥보다는 이게 낫겠네요. 밑밥이 좀 듣기 쉽긴 한데. 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진행되는 과정처럼 보이는데 다만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럼 이 무기명 기명 투표까지 나왔던 것은 말도 안 될 정도로 여론이 악화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근데 왜 이런 얘기를 꺼냈냐? 지난번에 체포동의안이 건너왔을 때도 무기명 투표였는데 열어놓고 보니까 단 한 표 차이였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여론은 더 악화되고 여기에 대한 약속까지 했는데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면 가결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 이런 무리수가 오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의원들은 검찰을 압박하고 마지막 기명 투표까지 해서 한 명 한 명 색출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게 되면 이재명 대표에게 너무 불리한 상황처럼 간다는 자체 판단이 있었던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김병민 최고위원의 예측입니다. 개인적인 견해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전용기 의원 혹시 다른 결말을 예측하십니까?
저는 이미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영장 청구에 응하겠다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저는 당연히 가결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가결될 것이다. 네, 그다음에 영장 실질 심사를 이재명 대표가 받으러 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혹여 영장 실질 심사를 이 대표가 받으러 가시면 덜컥 구속되면 어떻게 해요? 사실 이미 검찰은 어떻게든 이재명 구속시키려고 온갖 난리 다 칠 겁니다. 예. 근데 이 수사가 저는 판사들이 올바른 판단을 해서 결론을 내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말장난뿐인 수사거든요. 사실 백현동이고 지금 대북 송금이고 해당 내용들을 뚜렷하게 밝힐 거면은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를 아직 못 찾았나 봐요. 그러니까 그 관계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증언들 이것만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화영 부지사가 이런 말을 했다 저런 말을 했다라는 것을 검찰이 지금 언론에다 계속적으로 흘리고 있는 것이고요. 이화영 부지사의 증언이 뒤집힌 것만 가지고 지금 계속적으로 수사가 질척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얘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뚜렷한 증거가 없이 그냥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을 버리기만을 바라고 있구나 이 정도로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찰 증거 없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검찰은 어떻게든 증거 만들 거라고 봐요. 사람들이 많이 검찰 대단하다 하잖아요. 똑똑한 사람들 모아놨으니까 대단한 집단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정말 물불 안 가리고 말도 안 되는 짓 많이 한다. 저는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거든요. 결국 기각될 것이다. 네, 조국 때 보면은 조국 수사가 어떻게 진행했습니까? 사모펀드로 시작했어요. 사모펀드로 시작해가지고 엄청난 압수수색해갖고 영끌 해가지고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까? 그 몇십 회, 몇백 회 되는 압수수색 끝나고 나서 나온 건 뭐예요? 표창장 기소였습니다. 표창장으로 지금 조국 일가가 무너지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비슷한 내용이에요. 대장동으로 시작해갖고 백현동, 대북 송금까지 왔어요. 어떤 방식으로도 기소하려고 하고 구속하려고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그냥 다 잡아넣는 거 이게 바람직하냐. 윤석열 정부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검사들이 온갖 칼로 다 쑤시고 있는데 이게 바람직한가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판사가 올바른 판결을 해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각자의 예측과 전망이 조금씩 다르군요. 여러분들은 어떤 8월을 예상하십니까? 그 가운데 여당에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에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민주당 인사들이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을 회유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매체는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박찬대 의원이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을 만났다라는 보도를 했는데 여권에서는 이 보도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장해찬 최고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화영 전 부지사 본인과 그 배우자는 만나지 않았지만 이화영 측 핵심 관계자나 배우자가 아닌 다른 가족을 만났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부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해당 보도가 사실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이재명 대표와 보고하거나 상의하지 않고 본인의 독단적 판단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을 만날 수 있는 인물입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박찬대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죠.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을 접촉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여권에서도 제기하고 있는 상황. 그러면 박찬대 최고위원 본인의 입장은 뭘까요?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이화영 전 부지사님 구속되고 난 이후에 한 번도 만나보거나 면회를 한 적도 전혀 없거든요. 심지어 그 부인 되시는 분은 제가 얼굴도 몰라요. 그런데 왜 자꾸 그거를 이렇게 프레임을 그쪽으로 몰아가는지.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장이라서 그런가. 아무튼 만난 적도 없고 면회 간 적도 없고 부인은 얼굴도 모른다. 그게 사실은 분명한 팩트거든요. 뭘 더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변호인이나 이런 분들? 예, 변호인들도 그 건 관련해서 만난 적이 없어요. 면회를 시도한 적도 없다. 전혀. 예. 왜 그런 얘기가 다 하는지 황당하더라고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화영 전 부지사를 만나거나 만나려 한 적이 없다. 부인의 얼굴을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보도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박찬대 최고위원이 만났다라는 인사는 이화영 전 부지사와 가까운 인사입니다. 묘하게 박 최고가 의혹의 핵심을 피해갔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해당 매체가 추가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 보도에 의하면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지역구 측근인 이모 씨를 만났다라고 정확하게 특정을 하고 있는데요. 성균관대 후배이고 지역구를 대신 관리 중인 인물.
이모 씨를 박찬대 최고위원이 최근 만났다라는 보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얼굴도 모르고 만난 적도 없다고 하지만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지역구 측근인 이모 씨의 실명까지 거론이 되면서 이 의혹은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명민 최고위원님, 네. 이른바 이 대표 주변이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가서 회유하고 있다는 의혹인데 지금 이름도 나왔어요. 물론 이 보도가 사실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찬대 최고위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걸 보면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해명 가운데서도 이화영 부지사에 관한 얘기만 하는데 측근에 대한 얘기들 주변 사람들까지 폭넓게 만났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회피하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에 대해서는 얼굴도 모른다고 했는데 예. 얼굴은 모르는데 목소리는 아는지 물어보면 아마 굉장히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뭐 전화 통화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화 통화를 했다고 얘기가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접 만난 건 아니더라도 전화 통화를 해서 회유나 설득을 했다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겠죠. 지금 이 박찬대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와의 친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최측근으로 불렸고 선거 때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리고 지난날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이 될 때도 가장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친명계로 분류됐던 인사이기 때문에 이 박찬대 최고위원이 직접 나서서 이화영 전 부지사 주변의 측근을 만나고 그로 인한 부인에게까지 설득, 회유에 대한 연락을 했다면 이것은 재판에 개입하기 위한 굉장히 심대하고도 중대한 행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즉각 이 박찬대 최고위원이 그동안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설명을 좀 적극적으로 하길 바라고요. 이재명 대표는 이런 박찬대 최고위원의 행동에 대해서 또한 몰랐는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한 대목입니다. 예, 일단 부인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법정에서 부부싸움까지 하면서 남편에게 정신 차리라 라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일련의 상황들이 무언가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주는 건 아니냐라는 의혹을 여권에서는 제기하고 있는 건데요. 박찬대 최고위원 전화통화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전용기 의원님.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전체적으로 이상하게 돌아가니까 의심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그러니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보도를 사실로 보기에는 굉장한 좀 리스크가 있고 예. 분명히 안 좋은 점이 많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측근이라고 했는데 측근 누군지 뭐 이름까지 나왔다고 하지만 측근 호소인인지 진짜 측근인지 이건 알 길이 없는 겁니다. 뭐 말은 하기 쉽습니다. 성균관대 후배고 지역구를 대신 관리하고 있다는데 용인의 국회의원 우리가 아닌 데는 한 지역구밖에 없거든요. 거기 지금 민주당에서 출마하는 사람 10명 넘습니다. 무슨 대신 지역구를 관리해 줄 수가 있어요. 그 자체가 일단 말이 안 되는 거고 사실 측근 호소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말이 호소인이 좀 이상해서 그런데 제가 김병민 최고위원 그렇게 좋아하는데 제가 어디 나가가지고 언론 인터뷰하면서 김병민 최고위원 측근입니다. 저 김병민 최고위원 되게 좋아합니다 하면 제가 측근이 됩니까? 당이 다른데? 그러니까 애초에 누가 어떻게 말했냐에 따라서 이 논리가 바뀌는 건데 그것만 두고 박찬대 최고위원이 그 측근을 만나가지고 회유를 하려고 그랬고 이화영을 어떻게 끄집어내기 위해서 뭐 작당을 한 것처럼 이야기하기에는 굉장한 문제가 있고 저 측근이 진짜 어려움이 측근이 있다. 아닐 수도 있다.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예. 사실 그냥 주변에 친한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이 성균관대 출신이고 이화영 부지사랑 친하다고 하고 본인이 측근이라 주장하면 그 측근이 되는 겁니다. 예. 언론이 또 그런 건 좋아하지 않습니까? 마치 이 상황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퍼즐이 하나 맞춰지는 것처럼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보도 자체가 사실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예. 이 상황이 정확하게 우리가 진실로 접근하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건 옆에 가지치기 하고 가야 되는데 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뚜렷하게 봐야 된다. 이 TV조선 보도는 일단 제껴도 된다. 이거는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표명하기도 어렵고 저는 좀 이 보도만큼은 예. 제끼고 나서 정확하게 줄기를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의원 지적도 일리가 있어요. 네. 측근이 진짜 측근인지 여부도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짧게 한마디만. 요거 한번 듣고 올까요? 네. 그럼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의 측근일까요, 아닐까요? 이재명 의원님의 출마가 뭐 거의 확실되고 있는 시점에서 같이 정치를 하겠다.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 조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3개부, 수원지검 4개부, 성남지청 1개부 등 8개 부서의 60여 명의 검사가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지휘하고 담당하는 검사들 대다수가 소위 윤석열 사단입니다.
정치 보복의 칼춤을 위해 수많은 국민의 삶을 볼모로 삼지 마십시오. 기대 속으로 혼자 더 들어가시는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까 차에 내리시면서도 오지 말랐는데 왜 왔냐. 대표님 그 어려운 길을, 험난한 길을, 가시밭길을 가는 것에 같이 지켜보기 위해서 왔고요. 박찬대 최고위원 확실히 이 대표와 가까운 사이인 것은 맞아 보입니다. 김병민 최고. 네, 아까 전용기 의원이 저를 좋아한다 그래서 고맙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 예. 두 번째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측근인지 아닌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얘기한다면 그래서 박찬대 최고위원이 즉각 나와서 해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본인이 억울하다면 이 사람 나 측근도 아닌데 이런 보도가 나왔어? 결국은 괜한 의심을 살 수 있다면 박찬대 의원이 만난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걸 있는 그대로 밝히게 되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민주당 내에서 이건 너무된 억측이다라고 하는 오해까지 풀어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박찬대 의원은 민주당에 있는 여러 최고위원 중에서도 이재명 대표와 인연을 갖고 있는 가장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볼 수 있는 최고위원인데 그가 만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게 된다면 억측과 오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즉각 입장을 밝히라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논란이 다시 민주당에서 점화되고 있는 모양새. 그 가운데 8월 영장설까지 나왔는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이재명 대표가 부체포 특권을 포기하기 싫은 것 아니냐라고 지적을 했죠. 그러자 민영배 의원이 한 장관을 비판했는데 이게 논란입니다. 먼저 한 장관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 기명특권으로 전환하자는 제안을 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그 부체포 특권이라는 걸 특권 포기한다고 했으면 되는데 말이 굉장히 길어지시잖아요. 계속. 만약에 본인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이 올라간다면 그걸 가결시킬 거냐 부결시킬 거냐 이거 아주 단순한 얘기 아닌가요? 그냥 특권 포기하기 싫으면 싫다고 하면 됩니다. 소위 자꾸 말이 길어지면 그 거짓말이다. 진정성 없다라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서 민영배 의원이 이렇게 한 장관에게 대꾸했습니다. 얼마 전에 복당한 민영배 의원. 참 무례하네. 뭐라고 말이 길다고 너나 짧게 하시게. 하룻강아지 뭐 무서운 줄 모른다더니 서서히 맛이 가고 있는 중이구만. 한국 정치의 재앙이야 재앙이라고 한 장관을 비판했습니다. 맛이 간다. 너나 짧게 해라. 한국 정치의 재앙이다. 라고 굉장히 날선 말들을 많이 쏟아냈습니다. 민영배 의원은 한 장관에게 앞서 정신 나갔다 라고 얘기한 바도 있습니다. 그 대목도 들어보시죠. 불리한 진술을 뒤집어 보려고 검찰청에 몰려가서 들어눕고 영치금 보내기 운동하고 성명서 내고 압박하고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건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이자 스토킹에 가까운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장관은 민주당이 검찰청 방문하고 영치금 보내기 운동하는 게 권력을 이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라고 얘기하는데. 영치금 보내면 법무부 장관 맞아요? 어떻게 돼요? 영치금 보내면 영치금 보내는 게 수사가 어떻게 방해해요? 법무부 장관 맞아요? 법무부 장관 입에서 진짜 나온 말이에요? 영치금 보낸 게 영치금 보내는 수사 막히네. 방해가 그 저는 수사 방해예요? 오히려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정신 나갔네. 정신 나갔네. 맛이 갔네. 한국 정치의 재앙이다. 그리고 너나 짧게 해라. 라는 민영배 의원의 반박 그리고 앞서 한 장관의 이 대표에 대한 비판 함께 들으셨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네. 험한 말들 오고 가는데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저게 날선 말이 아니에요. 저건 날선 말이 아니고 이제 한동훈 장관의 그러한 뭐 비판, 이재명 대표의 비판, 또 여러 가지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사법방해다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민주당 비판은 당연히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왜 이게 수사방해고 왜 우리의 이재명 대표를 그렇게 뭐 저하시키느냐 예. 이런 비판은 물론 야당 입장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비판의 언어를 어떻게 쓰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 얘기를 할 때 인간의 품격은 어디서 나온다고 그래요? 말에서 나온다는 얘기를 많이 예. 하잖아요. 그 말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뭐 그냥 술집에서 그냥 개인적으로 뭐 얘기하는 그런 말이 있고 적어도 국회의원 아닙니까?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정신 나겠네, 맛이 갔네, 장관한테 너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런 얘기를 지금 이 민영배 의원뿐만 아니라 이제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어떤 정치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저런 저질스러운 말 때문에 삼류정치란 말을 많이 듣는 거거든요. 말을 정당히 비판하느냐, 말을 저렇게 함부로 하고 마치 뭐 시정자배들이 하는 것처럼 저런 얘기를 공식적 자리에 하는 것은 우리의 이제 정치의 질을 아주 낙후화시키고 정치에 대한 신뢰를 없애고 불신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좀 말 좀 조심하자. 특히 정치인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한동훈 장관이 말을 길게 하는 건 사실이죠. 너나 짧게 하세요라는 부분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보면 이제 민영배 의원이 한국 정치의 재앙 이런 거는 아마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반사 이렇게 할 거예요. 반사. 네가 재앙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재앙이다. 속으로는 그런 말을 하지 않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장관도 어떤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민주당의 꼭 아픈 구석을 어떻게 그렇게 찔러가면서 얘기하느냐 하는 정도의 아주 우리가 독특한 케이스죠. 법무부 장관이 역대 저런 스타일로 구구절절히 막 뭐 물어보지도 않은 얘기까지 해서 민주당을 곤혹스럽게 하는 그런 장관은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영배 의원이 그런 얘기는 할 수는 있으나 실제로 보면 뭐 영치금이 사법행위 방해다, 말도 안 된다 이런 정도 얘기할 수 있지만 정신 나갔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너무 지나치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지금 현재 저는 민주당이 하는 저와 같은 행태는 사실은 국민들이 민주당 국회의원에게 보여진 아주 그 순수하고 귀중한 어떤 그 공권력을 사적인 이해관계로 행사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비판하고 싶어요. 수혜에 피해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으로 집중해야 될 것이 많은데 예. 이재명 대표에 가는 칼날을 사실은 조금 더 무디게 하기 위한 행태다. 그런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예, 첫 번째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주제 공개입니다. 남북의 정전 70년 모습은 어땠을까요? 남과 북이 많이 달랐습니다. 안보, 경제, 그리고 부산이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온 나라가 힘을 모으고 있죠. 그런데 어제 부산에 의미 있는 분들이 찾았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어제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서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윤 대통령이 어떻게 언급했는지 그리고 참전 용사들이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 그 장면 함께 보시죠. 오늘의 대한민국은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피 묻은 군복 위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It has been 70 years. Today is testament to the wise decision made by the United Nations 70 years ago. Korea has seen a miraculous transformation for which I fought together with my comrade in arms, dream ever bigger Korea. (70년) 전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낯선 한반도에서 벌어진 전쟁에 뛰어든 유엔군 그리고 다른 나라의 수많은 군인들의 피 묻은 군복 위에 지금의 이 부유한 대한민국이 서 있다는 윤 대통령의 언급은 정말이지 시의적절했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뭉클했던 건 지금 들으셨던 것처럼 자, 이
70년 전 대한민국을 위해 싸웠던 참전 용사가 우리말로 이렇게 아리랑을 함께 부른 모습 좀 뭉클한데요. 좀 들어보시죠. I want to take this one home with me. 자, 굉장히 저는 뭉클한 장면으로 봤는데 김영주 의원님 한 번 이제 전쟁의 경험이 있는 참전 용사 같은 경우는 죽을 때까지 그 전쟁터에서 전우를 잃은 기억, 총알이 빗발치고 피가 튀는 그 전쟁의 장면을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70년 만에 다시 대한민국 땅에 와서 우리말로 아리랑을 부르는 저 노병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젊은 시절 또 생사를 살지 죽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전혀 그 당시에 1950년대에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저분들이 알기나 했겠습니까? 예. 거의 뭐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고 위생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굉장히 참혹한 그런 상태에 있는 나라에 그야말로 몸을 바쳐서 오신 분이 그 70년 뒤에 이렇게 이제 올림픽을 개최한다든지 혹은 뭐 그야말로 전 세계가 찾아오는 도시가 돼서 다시 그런 곳에 대한민국이 그렇게 돼 있고 세계 그야말로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여 국가가 됐다는 측면에서 자기가 그 참여하기를 잘했다. 또 자유를 지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이제 그런 것들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뭐랄까 자기 스스로의 그동안의 해안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 해안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치유하는 그런 어떤 현장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한평생 살아오면서 잘한 일 중에 하나가 한국 전쟁에 참전한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 실제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유엔 참전 묘지가 부산에 남구에 있습니다만은 한 번도 대통령이 그 전에 찾아간 적이 없었다는 것조차도 그렇습니까?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이번이 처음으로 대통령이 방문했다는 것도 깜짝 놀랐고 우리가 그 정도로 우리에게 소중한 우리를 도와주신 분들을 먹고 살기 바빠서 잊고 살지 않았느냐. 이제는 우리가 좀 그분들을 모셔야 될 때가 왔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70년 만에 이 참전 용사 노병들이 부산항을 다시 찾았습니다. 70년 만에 다시 찾은 이 부산항을 바라보며 참전 용사들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엑스포의 후보지까지 됐다니 그곳이 이렇게 됐다니 놀랍다라는 반응이었습니다. 6.25 전쟁 당시에 각국에서 부산항에 처음으로 도착을 했었죠. 전장에 투입됐던 참전 용사들이 다시 70년 만에 부산을 찾은 겁니다. 테드 에이디 옹, 부산항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다. 어메이징하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엑스포의 후보지가 됐다라는 게 매우 놀랍다라는 반응을 보였고요. 김명미 최고위원님, 이 참전 용사들은 이 대한민국이 남 같지 않을 거예요. 박민식 본부장관 모습도 보이는데 부산이 70년 전 부산과 오늘의 부산 정말 다른 도시가 됐죠. 한강의 기적에 대한 자부심을 그 당시 6.25 전쟁에 참전했던 전 세계 유엔군들 모두가 다 가슴속에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지켜냈던 자유의 가치 때문에 대한민국의 성장의 발판, 이게 됐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기억하고 고마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저기서 아마 이제 북한 개발에 대한 사업들을 쭉 진행해서 보게 된다면 2030년을 기점으로 부산이 정말 국제적인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엄청난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 모이신 노병들이 지금 한 95세 정도가 되신 분들이신 것 같은데 여기서 2030년까지는 한 7년 정도 더 남지 않았습니까? 그 엑스포, 북한 개발 등이 이뤄질 때까지 내가 조금 더 살아야겠다. 그리고 꼭 와서 보고 싶다라고 얘기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셨던 것 같은데요. 70주년 정전 협정을 맞아서 대한민국을 찾아서 당시 과거를 회상하고 또 미래의 부산의 모습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건 결국 그분들이 있었던 헌신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을 대한민국 모두가 잊지 않는다는 점, 여기에 대한 의미를 굉장히 깊게 되새겼던 어제 하루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스토리, 다른 뭐 엑스포 후보지 도시들은 이런 스토리는 없잖아요. 절대로 가지지 전쟁을 못하죠. 70년 전에 치렀는데 이렇게 70년 만에
달라졌고 이제는 엑스포를 유치하려 한다. 이런 스토리. 네. 부산이 엑스포 유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산 is ready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처음에 이 사우디에 밀려갖고 약간 좀 너무 현실성이 떨어지는 건 아니냐라고 하는 초창기의 평가가 있었는데 지금은 대한민국이 부산 엑스포 이러다 진짜 유치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세계인들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거든요. 역사를 가지고 있고 좋은 환경을 갖고 있고 미래에 대한 비전과 또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 BTS 등 한류를 홍보할 수 있는 굉장히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산 엑스포 기대하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부산 자갈치 시장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영부인은 부산 is ready 키링을 나눠줬다고 하는데 그 장면도 보시죠. 자꾸 잡으라고. 자갈치 분장을 신기하다고. 특히나 요즘 뭐 부산하면 김영주 의원님, 네. 김 의원님의 뭐 고향이기도 한데 나고 자란 곳이기도 하고 부산하면 또 자갈치 시장을 빼놓을 수 없는데 이제 오염수 방류 걱정 때문에 자갈치 시장 상인들이 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또 자갈치 시장에서 수산물 먹방까지 또 대통령이 직접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한번 부산에는 해운대가 있기 때문에 여름에는 또 휴양지로서 타지에서 많이 자갈치 시장 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뭐 오염수 방류 문제 때문에 좀 끄림칙해서 좀 그런 것을 피할 수 있는데 이번 대통령 방문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불식시키고 또 다시 그 시장 상인들의 말하자면 활기를 되찾게 되는 하나의 중요한 이벤트가 아니었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오염수 방류에 대한 공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론 무조건 다 괜찮다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겠습니다만은 너무 공포에 떨어서도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정전 70주년을 맞아서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메시지를 내놨다고 합니다. 어떤 메시지 내놨을까요? 한미동맹은 전 세계의 평화, 안정과 번영의 핵심 축이다. 현지 시간으로 26일 정전협정 70주년 선언문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핵심 축이다 한미동맹은 이라고 특별히 강조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한미동맹을 핵심 축으로 세계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양 정상이 정상회담도 이제 곧 앞두고 있잖아요. 캠프 데이비드에서 핵심 축이다라는 공통의 언어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럼 전쟁은 우리만 치른 게 아니고 북한과 치른 전쟁인데 북한은 정정 70주년을 맞는 이쯤 무슨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열병식을 벌였습니다. 북한이 심야 열병식을 했어요. 참 대조적이죠. 경제가 번영하고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를 드높인 우리나라와 아직도 심야에 열병식하고 있는 북한 그리고 러시아의 국방장관을 불러다가 무기 세일즈까지 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을 김정은이 에스코트해 가면서 무기를 설명했다. 러시아 군사 대표단에 북한 무기를 직접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도 있는데 고고도 무인 정찰기를 북한이 공개했는데 우리가 운용하고 있는 미국의 무인기와 너무나도 똑같다는 겁니다. 함께 보실까요? 자, 이거요. 조선인민공군이라고 새겨져 있는 무인기인데 이거 미국이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호크와 모습이 너무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배치되어 있는 이 글로벌 호크에 대한민국 공군이라고 새겨져 있는 부분까지도 그대로 본땄습니다. 조선인민공군. 그런데 너무 똑같아서 저게 진짜냐 싶을 정도로 좀 의심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자, 우리나라가 운영 중인 미국의 글로벌 호크 무인기도 함께 나란히 볼 수 있나요? 준비돼 주시면 함께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똑같아요, 전용기 의원님. 베낀 거죠? 베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사실 저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그 얼마나 실용성이 있게끔 만드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서도 만들었고 대한민국에서도 운영 중인데 저 디자인이 갑자기 똑같이 북한에 있는 사람이 생각했을 가능성은 되게 저는 낮아 보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베낀 걸로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똑같아요. 지금 모양도 그렇고 색깔도 그렇고 새겨넣은 이 글씨체까지도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원래 저런 글씨체 안 쓰는데 대한민국 공군 글씨체와도 굉장히 흡사한데 문제는 이제 김용주 의원님, 네. 이 글로벌 호크는 정말 최첨단 기술이 축약돼 있는 무인기인데 네. 저 북한이 과연 저런 기술을 그대로 본땄을까? 외형만 본땄을까? 뭐 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글로벌 호크는 무인 정찰기고 리프는 정찰하다가 타격할 수 있는 그렇군요. 그런 거거든요. 그 리프가 갖고 있는 스펙이 엄청납니다. 실제적으로 운영 거리가 미국에서 거의 일본까지를 커버해요. 엄청난 빠른 시속을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지금 현재 저 기술들이 실제로 보면 이란의 어떤 그 혁명 수비대 사령관도 바로 타격하는 모습 우리가 봤거든요. 무시무시한 무기군요. 무시무시한 무기입니다. 근데 그러려면 실제적으로 위에서 바로 이렇게 포커싱할 수 있는 광학 기술 그리고 어떤 실질적인 어떤 시스템 자체를 다 갖고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럴까? 껍데기만 저렇게 만들어 놓고 안에는 상당히 부실하지 않을까? 실제로 저게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뜨고 있습니다. 고고도로 몇십 시간을 떠서 가는 그 정찰기 타격 기술이거든요. 죽음의 사신이라는 래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저런 기술들을 갖고 있을 것 같지는 않다. 다만 껍데기는 저렇게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유체 역학적인 기능이죠. 말하자면 이제 저거 안에 뚜껑 열리고 사람 들어가서 타는 거 아닙니까? 북한 거는 모를 일이죠. 그걸 모를 일이죠. 사다리를 딱 내리고 또 이제 자기가 걸어 내려올 수도 있는 거죠. 아니 미국 거를 본따서 그대로 전시해서 공개하는 북한의 심리는 또 무엇일지도 한편으로 궁금합니다. 남북이 달라도 너무 다른 정전 70주년을 맞는 남북의 모습 살펴보셨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몇 가지 엄선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 주인공부터 만나보시죠. 실루엣의 주인공은 김남국 의원입니다. 무소속 김남국 의원. 가상자산 보유액이 그래서 현재는 얼마냐 궁금했는데 얼마일까요?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지금은 8억 3천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공개 내역이 나왔습니다. 상당한 금액이죠. 한때는 뭐 90억 가까이 갔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한 8억 3천만 원. 그러면 얼마를 잃은 건지, 얼마를 현금화한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임기 3년간 87종을 거래했다. 상당한 종류의 가상화폐를 거래했다. 2020년 5월 1억 5천만 원 상당 보유. 3년 새 7억 원이 증가한 셈이 된 겁니다. 자, 요거 전문가 김광삼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난 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마 대부분 우리나라 코인 거래한 사람들이 한때는 굉장히 수익이 많이 올랐죠. 그런데 지금 코인 시장이 안 좋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걸 제외하고는 특히 이제 잡코인들은 거의 뭐 한 90% 폭락했거든요. 그런데 김남국 의원은 1억 5천만 원 투자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지난 5월 31일 기준 8억이 넘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익률이 거의 400에서 500%란 말이에요. 그러면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할 게 아니고 이제 코인 사관학교 같은 걸 설립을 해서 사실 이제 강의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면 돈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놀라운 게 뭐냐면 지금 임기 3년 동안 87종을 거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7개의 코인을 거래했다는 거거든요. 대단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안정된 코인,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개 안 되거든요. 근데 87종을 거래했다는 것은 이제 잡코인 같은 것들도 폭등할 수 있는 것은 다 손을 댔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그 지금 지난 언론 보도 보니까 최고 때 99억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계좌에 있는 돈이. 그러면 지금 8억 원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그러면 떨어져서 8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인지. 핵심입니다, 지금. 그런데 99억 있을 때 이 계좌를 좀 추적해 봐야 돼요. 그러면 그 돈이 제가 볼 때는 어디로 갔냐 이거예요, 다. 은닉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세요? 이게 폭락했을 수도
폭락해서 뭐 8억으로 내려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과연 최고점과 갭이 너무 크다는 거죠. 예. 그러면 계좌 추적하면 사실은 이거 간단하거든요. 자, 본인의 뭐 코인에 있는 계좌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와 연동된 계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돈이 들어와서 어느 다른 곳을 갔다. 그러면 사실은 재산 공개를 은닉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검찰이 그 부분 다 수사할 거예요. 그런데 김남국 의원이 처음에 문제됐을 때 나는 잘못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모든 걸 공개했다고 하는데 결국 윤리자문위원회도 사실은 8,000쪽 중에서 400쪽, 5%밖에 공개를 안 했어요. 그 뒤로는 공개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돈의 행방이 어떻게 되는 거냐? 예. 그건 결국은 이제 검찰이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전용기 의원님, 네. 오늘 전용기 의원님께 제가 따져 물을 게 많습니다. 네. 보도가 많이 나왔어요. 전용기 의원도 코인 거래했다고. 네. 아니 근데 제가 전 의원의 코인 거래 내역을 샅샅이 살펴봤는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동료 의원이 김남국 의원은 1억을 투자해서 지금 8억 원치를 보유했는데 전용기 의원은 100만 원을 투자해서 지금 14만 원. 네. 뭡니까 이게? 성격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래하려면 뭐 한 거예요, 좀 지금? 이렇게 좀 꼼꼼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코인 거래 같은 경우에는 잘 안 해봐가지고 예. 사실 처음에 2022년도 제가 1월에 투자를 결정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코인 거래가 청년들한테 굉장한 문제였었습니다. 예. 그래서 자살한 사람도 있었고 굉장히 좀 청년들이 폭력적인 사건들이 좀 많이 휘말려가지고 도대체 뭔 줄 알아야 내가 좀 대책을 내놓고 할 것 아니냐. 실제 국회나 정부에서도 많은 가상자산 대책을 내놓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많다는 거 한 5개 정도 추천을 받아가지고 100만 원을 20만 원치, 그러니까 약 20만 원어치를 5개를 구매를 해놓고 등락폭을 봤는데 실제로 막 등락폭이 24시간 움직이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의정활동 바쁘니까 그대로 사실 덮어두고 1년 4개월 동안 방치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14만 원 된 겁니까? 그리고 나서 이번에 가상자산을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당내에 있어서 보니까 14만 원이더라고요. 아니 뭐 했어요? 지금 동료 의원은 1억을 넣었다가 막 99억까지 불린 건 아니냐라는 추정도 나오고 있고 결과적으로도 뭐 지금 8억이 확인되는데 14만 원밖에 안 났으면 손해가 막심한 거잖아요. 보니까 뭐 상임위 중에 거래를 하지도 않았고 다른 코인으로 갈아타지도 않았고 그냥 방치했는데 뭐 하신 겁니까? 그 방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뭘 알아야 하는데 예. 그냥 그 등락폭이라든지 유언비어에도 이게 굉장히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김남국 그러면서 의원이 부럽진 않습니까? 뭐 부럽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이렇게 막 많은 금액을 얻고 하는 거 그거 안 보러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사실 이런 내용들을 제가 전문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부럽지는 않습니다. 예. 윤리특위에 김남국 징계안이 상정됐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징계안 본격 심사, 윤리특위 내 1소위에 회부가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징계안이 상정된 겁니다. 지금까지는 윤리특위 자문위원회에 제명 권고 의견이 나왔고 그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죠. 1소위 위원장은 이양수 의원입니다. 코인 보유 현황 신고 의원 11명에 포함돼서 작은 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절차상 지금 김명임 최고위원님, 네. 징계안이 지금 본격적인 국면에 올라간 거죠? 그렇죠. 이제 윤리특위가 결정을 하면 됩니다. 그 윤리특위에서 만약 심사자문위가 얘기한 것처럼 이 의원직을 제명하겠다 이렇게 예. 결정을 하게 되면 그 결정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국회의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가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의 가장 중요한 키를 갖고 있을 건데요. 지금까지 나왔던 일만 보더라도 김남국 의원이 더 이상 국회의원으로서 직위를 수행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윤리심사 자문위도 판단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전용기 의원님도 조금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코인 100만 원을 넣어놓고서도 이걸 들여다보면 24시간 내내 등락들이 나오게 되고 이걸 거래하게 되면 의정활동에 집중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예. 역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여기에 내 돈이 평가액으로 수십억, 100억 가까이 되는 돈이 있으면 의정활동에 집중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80종이 넘는 그 코인들을 이른바 잡코인들을 시시각각으로 거래하고 상임위하는 기간에도 거래됐던 내용들이 드러난 바 있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 스스로가 거취를 결정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만 그러지 못하게 되는 지금도 여전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민주당이 도덕적 기준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입장을 확실히 좀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저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11명의 보유했던 사람들 중에 정확하게 본인의 거래 내역서를 뽑아가지고 윤리자문위에 제출한 사람은 4명밖에 없습니다. 4명이요? 4명 말고 누구누군가요, 4명? 그 황보승이, 김상희, 전용기하고 한 분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4명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7명 가량은 조정훈 의원까지인가요? 그러니까 7명 가량은 아직까지 거래 내역서를 전체 거래 내역서가 싹 다 나오더라고요. 그거를 낸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고정세 장관이라든지 여러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도 같이 좀 논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뭐 수천만 원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 있고 윤리자문위에서 평가한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이거나 100회 이상 거래했을 때에는 그 의정활동하면서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정확하게 증명한 사람들은 거래 액수도 작고 횟수도 낮기 때문에 다 증명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다수로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얘기만 할 것이 아니고 권영세 장관도 그 통일부 장관 재직 시절인지 의정활동 기간인지는 모르겠는데 거래 내역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본인은 예약을 걸어놓고 거래를 했다라고 해서 피해 나가려고 하고는 있지만 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이건 국민들이 지금 다 같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하게 결단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윤리위에서도 싹 다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전용기 의원 입장에서는 뭐 워낙 본인이 투명하게 공개를 했고 너무나도 많이 소액으로 손해를 봤기 때문에 굉장히 자신감 있는 모습. 야당에서는 아니 이양수 의원 뭐 돌직구 출신이지만 코인 거래 내역 공개하라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분명하게 국회의원 전체에 대해서 지금은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한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나가고 있는데요. 전체에 대한 내용들을 면밀하게 조사하고요. 그리고 의정활동 기간이라든지 그리고 뭐 장관이면 장관의 재직 중에 있는 업무 기간이든 이럴 때 코인했던 내용들이 드러나게 된다면 윤리적으로 분명하고 동등한 잣대를 기준으로 둘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지금 김남국 의원의 건은 사실 지금 나와 있는 나머지 의원들과 형평성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전용기 의원님도 굉장히 억울하지 않습니까? 전용기, 코인 거래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 자문위의 제명 결정이 권고 결정이 나온 만큼 여기 집중하고 나머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혹은 직무상에 코인했던 내용들이 있다면 여기에 대한 평가는 평가대로 하면 됩니다. 한 가지뿐 얘기하고 싶은 건 한 11명 정도 의원들이 나왔는데요. 소액이든 뭐 돈이 조금 수천만 원이든 간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을 제외하고는 다 돈을 잃었다는 것. 다 잃었습니까, 돈을? 우리 전용기 의원님 같으면 손해액이 한 80% 정도에 달하는데 다 잃었어요. 대한민국 국민 중에 코인에 돈을 넣었다가 여기서 이른바 재미를 보거나 막대한 재산상 이득을 얻은 사람? 김남국 의원밖에 없다. 없을 겁니다. 그런데 돈을 얼마 넣지 않은 상태에서 엄청난 평가 금액을 가져갈 수 있었던 그 기이한 현상. 이거 밝혀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양수 의원 등등 뭐 코인 보유 내역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자 민주당 출신인 변재일 윤리특위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뭐 이양수 의원은 문제 안 된다. 김남국 의원과 다르다라는 셈인데요. 들어보시죠. 현재 일소위 위원장이 이양수 의원이 코인을 일부 소지했다는 그런 비난이 있었습니다마는 국제법상의 개척사위원회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소위에서 국회의원 윤리강령 규정의 위반이라는 그런 문제에 한정해서 심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했다고. 김영주 의원님, 김남국 의원이 3년간 거래했던 코인의 종류가 87종이요? 83종이요? 어마어마한 종류의 87종 코인인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뭐 주식을 하더라도 몇 종목, 한 5종목 나눠서 보통 하나요? 그 집중하시는 분들은 하루 종일 5개 종목만 계속 그래프만 떠오른다는데 3년간 80여 종이면 그 다 외우지도 못할 것 같은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제 문제는 그런 거죠. 이제 87종을 만약에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하나하나 코인의 역사성과 시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김강산 변호사 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용어상 스테이블 코인은 다른 코인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1달러당 안정되게 교환하는 코인을 스테이블 코인이라 하지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하고 남은 코인, 작코인들은 실제로 상장하다가 높여졌다가 사멸하는 코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를 잘 노릴 때만 이익을 볼 수 있는 코인들이거든요. 그대로 그냥 놔두면 제로로 가는 코인입니다. 아마 1년 뒤에는 10만 원도 없을걸요. 전용기 의원이요. 이대로 그대로 주면. 2개 상장 폐지 이미 당했어요. 아, 2개는 또 상장 폐지됐어요? 예, 이미 이제 그렇거든요. 87개가 쭉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가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없어지고 그게 87번 왔다는 거는 하나하나의 코인에 대한 정보를 다 알고 시점을 알고 그때 넣고 빼고를 정확하게 계속해 왔다는 거죠. 동시에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국회의원의 공무를
그렇기 때문에 이게는 굉장히 심각한 윤리 위반일 수도 있다. 하나의 코인에 돈을 벌려면, 자코인에 돈을 벌려면 공력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예. 근데 에어드랍도 마찬가지잖아요. 단톡방에, 폐쇄된 단톡방에서 정보를 얻어서 언제 몇 시점에 에어드롭 한다는 게 알 수 있어야만 거기서 에어드롭의 대상자는 모른다 하더라도 그걸 받아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지 몰랐다라고 해서 면피가 되는 게 아닙니다. 국회의원의 공무를 수행할 여력이 안 된다. 저 정도의 투자면. 여기 국민들 중에서 에어드롭 바를 수 있는 데를 알고 있는 분들이 몇이나 돼요. 어디에서 에어드롭을 해줍니까? 종로삼가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니고 역삼동이죠. 예. 그쪽에 많이 몰려 있으니까 그렇군요. 다단계. 그런 코인 거래상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 정보 중에서 자기가 특혜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이미 상당히 국회의원 윤리 위반이라는 겁니다. 김영주 의원님의 지적 전해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이용섭 전 광주시장, 민주당 소속의 이용섭 전 광주시장이 민주당의 호남 위기론을 거론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는 전략도, 혁신도, 도덕성도, 비전도 없다. 광주도 언제든 민주당을 버릴 수 있다. 라는 경고를 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이용섭 광주시장, 전 광주시장의 이 호남 위기론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의 어떤 전략, 혁신, 도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용섭 전 광주시장은 민주당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지지하고 있다고 봐요. 특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랄지 현재 지금 여당이랄지 정부가 그다지 잘하는 일도 없는데 민주당의 어떤 지지도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여론조사 결과를 여러 가지를 보면 사실 호남에서 기존에 나왔던 어떤 민주당 지지 여론이 그렇게 잘 나오지 않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아마 저분은 이제 광주시장을 한 분이기 때문에 제일 호남을 잘하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저런 말이 이렇게 오가는 걸 보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촉으로 봤을 때 뭔가 신당을 좀 생각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 민주당이 호남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어떤 정당을 만들어서 이제 호남의 지지를 받으면 그럼 어느 정도 의석을 차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전적인 애가 안철수의 국민의당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론조사 같은 걸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신당을 하면 또 찍겠다는 그런 것도 있고 또 무당시 많아요. 그러니 양영자 의원이랄지 여러 가지 지금 신당 창당설이 얘기가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용섭 전 광주시장도 뭔가 좀 신당을 생각하고 저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본인에 대한 징계 물살이 본격화되자 김남국 의원은 어떤 입장 보이고 있을까요? 이번엔 김남국 의원의 입장입니다. 특정 사건 하나만을 골라서 먼저 심사하는 건 공정하지도 못하고 형평성을 잃은 불합리한 일이다. 징계의 상당성을 현저히 상실한다라며 반발했습니다. 왜 나만 갖고 그러냐라는 것 같아요. 전용기 의원님. 전 100% 동의합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그 권영세 장관 같은 경우에도 공개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민주당한테 김남국 의원을 결단하라 이렇게만 해서는 형평성에 전혀 안 맞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다 봤을 때 문제가 있는 사람 그리고 이해충돌에 걸릴 것 같은 사람들은 싹 묶어가지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야 되는 것이지 김남국 의원과 지금 나온 사람들의 건이 다르다라고 봐서는 이거는 그냥 김남국 죽이기 하고 물타기로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을 징계하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상임위장이나 본인의 근무 시간에 했던 권영세 장관 등 의심받는 사람들 같이 징계위 회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끊고 가야 됩니다. 예, 이번엔 뜨거운 소식, 두 번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누굴까요? 신상이 공개된 신림동 묻지마 살해 사건의 피의자죠. 조선. 오늘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왜 그러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계획했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언제부터 계획하신 건가요? 홍콩 묻지마 살인 검색하신 거 맞나요? 신상이 공개됐기 때문에 검찰에 송치될 때도 얼굴을 볼 수 있었는데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조선이 홍콩 묻지마 살인을 검색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초 검색 기록 홍콩 묻지마 살인. 지난달 2일 홍콩의 한 쇼핑몰에서 20대 여성 2명을 묻지마 살해했던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걸 검색했다라는 건데 두 사건의 유사점은 대낮 도심에서 벌어진 일, 행인을 대상으로
벌어진 일, 범행 직전 흉기를 취직했다는 점, 흉기의 종류와 크기까지도 흡사하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네. 일종의 모방 범죄라는 건가요? 좀 모방 범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두 사건 유사점이 3개나 있었잖아요. 이 홍콩 묻지마 이 살인 사건도 이제 쇼핑몰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소지한 흉기랄지 그리고 대부분 이제 저녁에 일반적으로 강력 사건이 나는데 대낮에 났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또 흉기와 같은 종류와 크기도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선이 아마 이걸 찾아보고 아마 그것을 흉내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제 우발적 범죄, 살인죄에서 우발적이냐 계획적이냐에 따라서 형량 차이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우발적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경찰에서 이제 수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홍콩 묻지마 살인 사건을 이제 검색을 했다는 거고. 근데 좀 주도 면밀해. 왜 주도 면밀하냐면 휴대폰도 이미 초기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또 PC도 다 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인할 의사가 있으면서 미리 이런 증거인멸 행위를 한 이유는 뭘까? 그런 생각이 들고 본인은 또 모르겠어요. 이제 언론에서 많이 봤는지 모르겠지만 또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또 찾아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치료받은 전력도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정신질환. 그런데 또 본인이 정신병원 강제 입영, 정신병원 탈출 이런 것까지 또 검사를 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냥 할머니한테 혼이 나서 택시 타고 와서 우발적으로 살인했다. 이 말은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난 거죠. 일종의 계획을 한 계획 살인이다. 다만 그 대상이 불특정한 행위였다라는 거잖아요. 이 사건이 많은 그 젊은 층들에게 안타까움과 또 추모의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은 이 조선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사망자, 이 청년의 안타까운 사연을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김영주 의원님, 정말로 열심히 살아보려 했었던 청년이 이 묻지마 범죄의 희생이 됐잖아요. 조금이라도 좀 저렴한 방을 알아보기 위해서 신림동 일대를 걷고 있다가 이 같은 끔찍 강력 범죄의 희생자가 된 건데 내가 될 수 있다. 네. 이런 공포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걸 뛰어넘어서 불안감도 있고 인생 몰라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형태. 안 그래도 요즘 젊은이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형국에 있는데 그야말로 열심히 살아보고자 하는 또 신림동 그쪽이 또 고시촌도 있었고 상당히 아주 젊은이들이 빠듯빠듯하게 생활하고 싶어하는 생활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어떤 범죄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 자체가 상당히 오히려 젊은이들에게 열패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면에서 안타깝고. 저 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미 조선 같은 경우는 한 17차례 조금 다른 정도의 어떤 저런 행태가 나지 않을 수 있는 또 얼마 전에 자기가 아는 친구 또 형한테 찾아가서도 다 죽이고 싶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다는 거예요. 그 만났던 형이 반성한다. 그때 경찰에 신고했으면 이제 이런 생각도 갖고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와 같은 제2, 제3의 모방 범죄 또 실제적으로 저런 사이코패스라든지 이상한 범죄들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주변 사람들 이와 같은 행태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경찰에 신고하는 자세도 필요할 것 같고 또 그 경찰이라든지 법무부 당국에서도 저와 같은 사람들에 대한 어떤 검토,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할 필요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신림동 상인들이 이 강력 사건 때문에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됐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근 카페에 근무하는 A씨, 문 잠그고 장사하는데 계속 살인 예고 글이 올라오고 있어서 두렵다. 인근 꽃집을 운영하고 있는 B씨, 장사 24년 만에 사람이 이 정도로 없는 건 처음이다. 지금 계속 신림동 일대에서 여성들을 상대로 강력 범죄를 저지르겠다라는 협박글, 예고글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신림동이 요즘 휑하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좀 공권력이 더욱더 강력하게 이런 글을 올린 사람들을 특정해서 찾아낼 필요가 있겠고 이 신림동 일대를 더 수색을 강화하고 좀 경호를 단단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엔 오늘 핫쌈 3번째 소식 만나보시죠.
신혼부부가 부모님에게 이 자금적 도움을 받을 때 증여세 부담이 줄어든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일종의 생활의 꿀팁 같은 건데 내년부터 부부 합쳐 3억 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녀분들 결혼시키는 부모님 입장에서도 조금은 세금 부담이 덜 하겠고 자녀분들 입장에서도 결혼을 할 때에 조금은 금전적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죠. 부부 합쳐 3억까지 증여세를 면제해 준다라는 겁니다. 현재는 성인 자녀에게 10년간 5천만 원만 증여세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소식입니다. 양평고속도로 논란, 야당은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오물 치우고 속도전, 야당은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양평 주민들을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뭐라고 밝혔을까요? 들어보시죠. 무조건 특정인 게이트, 특정인 로드로 몰고 가는 그 오물이 우리 고속도로가 가야 될 길 앞에 잔뜩 쌓여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길을 내려면요, 우선 오물을 치우고 길을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길을 닦아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저는 양평 주민들과 한마음이 돼서 여러분들의 절대 다수의 뜻을 그게 무엇이 됐든 받드는 문제 해결사가 되고 양평 주민의 길잡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 최대한 빨리 놓겠습니다. 김명민 최고위원님, 일단 양평 주민들을 찾아가서는 원희룡 장관이 최대한 빨리 고속도로 놓겠다. 그런데 이 민주당의 정치 공세, 김건희 로드 등을 언급하는 거에 대해서 오물이라고 표현했어요. 네, 중간에 이제 중단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저간의 상황에 대한 설명이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고속도로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건 민주당이 원안을 고수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원안대로 양평 고속도로가 가게 된다면 경제성 그리고 효율성이라든지 환경적인 측면, 교통 분산 효과 등에서 대안보다 못하다는 것이고 양평 국민들이 원하는 IC 설치 등에 대해서도 결과적으로 과거 같은 방식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이걸 정치 공세성, 김건희 로드라고 딱 결정져 놓고 정치 한복판으로 끌어들이는 순간 양평 고속도로가 제대로 진척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이 한 달 정도 되는 이 논란의 종지부를 빨리 찍기 위해서 정쟁을 중단하고 그리고 국민들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혜택과 도움이 되는 고속도로 건설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피력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토부가 검토했었던 고속도로 노선,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을 이제 진행하게 되는 그 안, 그 안으로 선정하게 될 때까지의 1년의 수년간의 과정을 국토부가 다 공개를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이건 국정조사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자,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권력형 비리라고 아예 규정을 졌습니다. 국정농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제 그제 국토부의 현안 질의가 국토위에 현안 질의가 있었는데 밤을 새서 새벽까지 가서 그 현안 질의가 있었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권력형 비리, 누군가 외압을 행사해서 김건희 여사 땅에 특혜를 주기 위한 노선 변경이 있었다면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정황 증거, 누군가의 진술, 증언 이런 내용들이 손톱만큼이라도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가 어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같은 내용들에 대한 기사, 새로운 뉴스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애당초 나왔던 의혹들이 없이 사라지게 되니까 왜 노선을 변경했냐 같은 지엽적인 문제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제 이런 일들을 좀 중단하고 민주당이 국정조사하자고 나서는데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정쟁의 장으로 끌고 가면 끌고 갈수록 양평 고속도로 건설의 시기만 늦춰지게 된다. 그 피해는 국민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대표가 매우 강경하게 비판했습니다. 의혹이 명백한 국정농단 사례다라고 주장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양평 고속도로 문제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명백한 국정농단 사례입니다. 우리 국민들께 사과드리고 원안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도 또 불필요한 분란을 야기하고 있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용기 의원님, 야당에서는 국정조사 요구하고 있고 급기야 이 대표는 국정농단이다라고 규정했는데 어떤 점이 국정농단이다라고 민주당에서는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15년 전부터 진행되던 수건 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양평 두물머리 거기가 굉장히 그 교통체증이 심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양평 고속도로인데 그게 갑자기 윤석열 정부 들어오자마자 원안, 그러니까 원안에서 강상면으로 가는 안으로 변경이 돼요. 이게 예비 타당성 조사도 거친 그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이게 변경되었고 거기에서 갑자기 김건희 여사의 땅이 발견되는 겁니다. 사실 이게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으로 이야기하는데 대통령 재산 신고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부부의 땅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정치를 가지고 와가지고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원인 제공은 국토부가 한 겁니다. 갑자기 김건희 여사 땅이 있는 데다가 고속도로를 놔주자고 하니까 당연히 저희 입장에서는 이거 원래 예타 통과될 때만 해도 다른 데로 가는 거였는데 갑자기 김건희 여사 땅으로 해가지고 고속도로를 추진하자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냐라고 이걸 문제를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국정농단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이미 정해진 것들을 갑자기 틀었을 때 어떠한 외압을 받았거나 이런 의혹들이 있을 때 국정농단의 의혹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거 밝히자고 국정조사하자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국토부 이 현안지에서 나왔던 내용은 본인들은 뭐 구두로 회의를 했고 도면만 놓고 회의를 했기 때문에 뭐 자료를 줄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이미 의원들 그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 해프닝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뭔가를 숨기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것을 해결하자라는 거거든요. 국토위에서만큼은 계속 김건희 로드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고요. 지금 저는 참 국토부와 여당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이 시급한 양평 고속도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빨리 추진하자. 민주당이 사과하면 그대로 해주겠다. 뭐 떡 하나 더 주겠다 이런 말도 아니고 뭐 민주당이 사과하면 추진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속내는 뭐냐면 강상면 그대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변경한 대로. 변경한 대로 하겠다는 얘기가 뭐냐면 민주당이 사과하면 김건희 여사 일가 땅에다가 고속도로 지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거 우리 보고 그냥 도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어이가 없을 지경이고 처음에 계획됐던 대로 원안 추진을 하면 두물머리에 있는 그 교통 문제도 해결할 것이고 김건희 여사 땅에 고속도로 지어주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도 안 나올 것이고 그런 것들을 추진해야 저는 정부 여당이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지 지금처럼 김건희 여사 땅에다 고속도로 계속 지어주는 거 너네 사과해라 가만히 둬라라고 하는 거는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광삼 변호사님 여야 사이에 합의점이 없어서 좀 답답한 측면이 있는데 이 논의가 계속 공전되고 있다는 느낌도 들고 지금 이재명 대표 말을 들어보면 민주당에서는 원안대로 짓지 않으면 국정농단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김건희 여사 일가 땅으로 고속도로가 지나간다는 건데 첫 번째 논란이 됐던 거는 변경안이 종점이 고속도로 종점이 김건희 여사 일가 땅에 갔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땅값이 오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농단이다라는 주장이었는데 지금 정부와 국토부에서는 종점이 아니고 출입로가 없기 때문에 일가 땅값 상승과는 아무 연관이 없다라는 반박을 냈잖아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건 국정농단이다, 뭐 국정조사 요구까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게 정치의 의도죠. 자, 김건희 여사 땅 위로 고속도로가 지나가면 나들목이 없는데 땅값 오릅니까? 민주당이 처음에는 문제 얘기가 뭐냐면요. 종점, 즉 J씨가 김건희 여사 땅 위로 가는 걸 변경했다는 문제를 삼았어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을 취합하고 전문가 의견이랄지 또 상식적으로 보니까 땅 자체가 오를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소음 분지만 많고 시끄럽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처음에 민주당이 제기할 때는 그것까지 물고 늘어진 거 아니에요? 김건희 여사 땅값 오른다. 그 위에 아까 전용기 의원이 고속도로를 지어준다 그랬잖아요. 고속도로 지어주는 게 아니라 그 땅 위로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근데 민주당에서 처음에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 땅값이 오르지 않는 것이 거의 명확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걸 정치적으로 문제를 삼지 않아야 하는데 이미 삼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러면 대안과 원안이 있잖아요. 그럼 대안과 원안이 있는데 왜 이게 변경되었느냐? 김건희 여사 땅을 위해서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게 굉장히 거의 명백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걸 계속적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면 중요한 것은 대안과 변경 중에서 환경 영향이 어떻게 미치냐, 아니면 교통량이 어떠냐, 경비가 얼마나 더 드냐,
아니면 그 양평군 군민의 편의가 어느 정도 좋냐. 근데 만약에 변경안이 그거에 있어서 뒤진다고 한다면 원안으로 가자고 주장을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논리적 과학적으로 이거 끌고 가야 하는데 국정조사 하면은 이거 대통령실에서 주문해서 한 거기 때문에 대통령실 뭐 관련된 뭐 수석 나와라 비서관 나와라 이렇게 갈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것이 정책 쟁점만 되지 오히려 이 고속도로가 앞으로 진행하는데 더욱더 늦춰질 수밖에 없고 그럼 양평군들 피해 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 몇 가지 쟁점을 가지고 원안이 낫냐 그렇지 않으면 변경안이 우월하느냐 이것 가지고 평가를 해야지 이걸 단순히 이제 국정조사를 해서 뭐 왜 변경됐는지 대통령실에 외압이 있었느냐 이렇게 가는 건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김영주 의원님, 국토위에서도 이게 계속 논란이 공전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특히 이제 이소영 의원과 원장관의 어떤 공세 답변이 굉장히 지리하게 이어졌어요. 그걸 보면서 좀 답답했던 게 민주당 이소영 의원 같은 경우는 그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그린벨트 내지는 뭐 수변 지역으로 개발 제한이 묶여 있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개발된 사례도 있지 않느냐를 갖고서 공세를 이어갔는데 언젠가는 대한민국에 개발 안 되는 땅이 있을까 싶어요. 그거 갖고 국정농단이라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근거가 좀 부족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이제 포인트는 그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타를 하는 이란이 있는데 이안을 낳았을 때 예타 없이 이란에서 이안으로 그렇게 급속하게 변경된 이유가 뭐냐 실제적으로 민주당이 지적한 거하고 전혀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조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갑자기 그 양평군의 과장이 국장으로 승진됐고 갑자기 이란에서 이안으로 그렇게 급격하게 변경됐는가 실제 이유가 뭔가를 밝히는 거고 제가 가장 이 장면에서 좀 불만스러운 것은 이 부분은요 기술사가 나서서 또 예타를 만들었던 심사위원장과 말하자면 도로기술사, 교통기술사가 나서서 해명하면 훨씬 빨라요. 근데 장관이 기술사입니까? 장관은 그냥 그 기술사가 했던 결과 그대로를 올려놓고 심판합시다, 평가합시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근데 자기가 일타 강사라고 그걸 다 설명하기 때문에 오히려 권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은 정말 우리나라 지금 현재 기술사 제도부터 뜯어 고쳐야 됩니다. 예. 실제적으로 공무원 오래 했다고 그런 영양평가 기술사 주는 그런 체제에서는 계속적인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고 나름대로 그냥 지자체에서 선 하나씩 두 개씩 끊고 그 중에 뭐 투표합시다. 이게 과학적인 접근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엔지니어들이 앞장서서 전문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장관이 그것을 자락을 펴주는 역할로 빠져나와 달라. 네. 그걸 주문하고 싶어요. 기존안을 민주당은 주장하고 있고 국토부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 변경안이 대안으로 검토돼 온 것이다라고 맞서고 있는 건데 약간 논의가 기존안대로 가면은 국정농단이 아니고 변경안인 대로 가면 국정농단이다라는 논란으로 가고 있는데 양평 군민들이 원하는 건 어느 쪽이에요? 양평 군민들이 원하는 건 중간에 IC를 설치하는 것이고 기존에 있는 노선 변경은 원안을 고수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국민들의 입장에서.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를 이용하게 되는 시민들의 입장까지도 전체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원안이냐 대안이냐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가 좀 좁혀져야 되는데 이걸 정치인들이 끼어드는 순간 정치적인 색채 때문에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뒤로 좀 한 발 빠지고 정말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이걸 검증하면서 뭐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가장 최적의 조건인지를 놓고 따지게 된다면 이를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행위를 좀 뒤로 물릴 수 있는 민주당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양당의 입장까지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과 속 시원한 돌직구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